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예, 장군님은 그때 처음으로 육사 몇 년도에 들어가셨습니까? 1977년입니다. 77년도 들어가셨습니까? 지금 오늘이 이제 이 녹화하는 날이 6월 25일 6.25.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목함 그 북한 네. 노크 기순 때문에 청와대가 좀 쫄았는지 어제 이제 뭐 6.25 앞두고 그 참전 유공자들 불러서 네네.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는데 처음으로 또 문이 남침이란 말을 설거머니 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지지율에도 영향이 좀 있고 굉장한 분노가 지금 나오니까 조금 겁을 먹어가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장군님 그 옛날에 군에 처음에 육사에 들어가시고 하셨을 때는 이 6.25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은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또 6.25 때의 참전 사례 이런 걸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건 뭐 제가 육사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뭐 그때 사회라는 그 과목도 있었고 그 역사 과목의 뭐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정도는 대부분 그때 상식으로 안 배운 거로. 근데 그 뒤로는 제가 어떻게 된지 보니까 도덕에서도 반공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나라가 대통령이 남침이란 말을 했다고 그걸 마치 잘한 것처럼 보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고 이제 제가 그래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인 말 한마디 제가 보니까 뭐 최근에 국방이나 안보에 관련돼서 우리 역사에 관련돼서 제일 상식적인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국민의 여론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천하의 그 주사파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뭐 빠지를 달아야 될 거고 빠지를 달려면 국민 여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 여론의 힘으로 세게 밀어붙여서 도저히 문재인 일당이 더 이상 이런 정책을 했다가는 모두 정치적 식물인간이 되겠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대한민국은 살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 저 6.25인데 대통령이 오늘도 6.25 기념식에 지금 3년 연속으로 참가를 안 하고 있어요. 6.25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가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참가해야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5천년 역사 동안 900 몇십 회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소소한 외국까지 다 포함해서 그 5, 6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크고 작은 국가의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큰 6.25 전쟁이라고는 아마 단일 전쟁으로는 현대 무기가 나오고 했으니까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우리가 희생이 제일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뭐 삼국시대 뭐 요나라 침공 이렇게 다 따져도요. 자 그러면 다시는 이런 국난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를 되돌아보고 교훈을 되살리는 것은 국군 총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아주 당연한 책무입니다. 기생충 보러 갈 시간이 있으면 이런 기념식이나 참석하세요. 기생충은 안 봐도 대통령 시기를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할 건 안 하고 엉뚱한 것 하는 것 참 문제입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이제 목함 위장 그 노크 기순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이제 크게는 이제 그 부분에서 청와대가 군 발표를 거짓으로 하도록 이제 지시했느냐 하는 의문도 하나 있고, 이제 그것보다 가장 더 본질적으로는 저게 어선이 누가 봐도 어선이 아니고 누가 봐도 어부가 아니고 실제 발견한 사람부터가 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경 자료에 국정원 자료에 또 군 자료에 그 사람들이 며칠간 표류했다라는 게 뭐 5일부터 표류했니 8일부터 9일부터 했니 전부 다르네. 자 그러면 사람이 그거 뭐 덮개도 없는 그 목선을 타고 한 6일, 7일, 8일 최대 한 9일쯤을 표류했다면 사람 꼴이 아닐 거 아닙니까? 발견됐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배가 삼척 항구에 방파제에 전박해서 2명이 방파제 위에 올라와서 앉아 있거나 서 있었다는데 지금 9.19 군사회담을 해서 이제 육상에서는 이
휴전선을 네. 갖다가 이제 곳곳에서 무슨 평화 둘레길이니 또 GDP 이렇게 폭판이 심지어 또 저 공동 유해 발굴이니 해서 철책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시 초소도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지만은 동해안 서해안에 지금 철책선이 재개되고 네. 그게 이제 한강하고도 재거든요. 예, 초소뱅들이 다 지금 이제 이 없어지고 보초 서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관장하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이 지역 단위의 사령부, 예, 예. 방위사령부, 예. 사령부도 그게 지금 뭐 통폐합되고, 사단장이 예, 됐어요. 통폐합되고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그날 한 밤에 저 사람들을 그냥 해안 따라서 해서 삼척 항구쯤까지 가서 항구로 진입해서 방파제에 올라가 봐라. 그래서 이 남측에 지금 이 9.19 군사회담 이후에 경계태세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2명은 남고 2명은 올라온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봐서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배가 원래 통일부에서는 18일날 파기했다 그랬다가 예. 뭐 군에서 실수인지 뭐 하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서로 맞추다 보니까 뭔가 인지 안 펑크가 맞았죠. 났는지 19일날 군은 갖고 있다 그랬고 이 어저께죠 월요일 자유한국당 뭐 진상조사 국회의원 몇 명이 정해져서 김영우 의원하고 그게 뭐 해군총장을 하셨던 김성찬 의원 이런 분들이 현지로 가서 뭐 사진도 나왔대요. 나경원 대표도 가서 사진 찍었대요. 그게 일함대사라고 합니다. 일함대사에 보관이 돼. 동해죠. 예, 예. 그런데 안 보여준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경두가 뭐 군사 대입 테스트 때문에 안 보여준다는 아니 북한에서 넘어오면 배 구경 시키는데 군사 대입 테스트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숨길 게 없으면 저도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목함지뢰 때 TOD에 찍은 그 병사가 용감했던 예. 그걸 처음에는 TOD 영상 자체가 비밀모다고 그래서 아이고 표시 나는 걸 지우고 아니 국민들이 궁금한데 공개해라. 그거 다 공개합니다. 오히려 공개했더니 병사들이 용감히 했다고 여론이 많이 예, 처음에는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주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그러면 결국 아까 황수왕 말씀하신 어선 정상적인 어선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북한 어선은 월북 우려 때문에 많이 넣어야 하루치 기름이나 반일치밖에 안 주거든요. 뭐 하루 만에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물도 당연히 하루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식량. 그럼 얘네들이 10일 갔다 오면 그 조그만 배에 10일치 기름하고 윤활유하고 뭐 잔뜩 수리부속료도 좀 실었을 거고 음식, 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10일 동안 했으면. 그래서 그게 일단은 그럼 흔적이 남아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기 잡이는 안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마 항구를 빠져나오는데 무슨 이 그물도 있고 이렇게 가야지 아니 식량만 잔뜩 싣고 항구로다 걸리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고 나갈 텐데 그러니까 보면 알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못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단정은 못하지만 그 배의 이 크기와 형태로 볼 때 저게 10일간 항해를 할 수 있는 글쎄 말입니다. 상태가 되겠는가. 그 다음에 저 울릉도까지 돌아서 이렇게 멀리 왔는데 참 희한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일간 정말 물도 조금밖에 못 실었을 텐데 행색이 많이 아닐 거고. 수영부터 아니 시작해서 그러면 면도기를 갖고 가면 탔겠습니까? 글쎄요. 냄새 나고 뭐 면도하고 쾌저제하고 심지어 바닷물이 튀어서 그 덮개도 없는 배드만은 그럼요. 그러면 저기 바닷물 튀어서 이 소금기가 여름에 네. 아주 그냥 옷에 배어 있고 이럴 건데 깨끗해가 주름까지도 깨끗하더라. 인민복이 깨끗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 배로 오면 바로 와가지고 이제 아마 NLL 넘자마자 가장 가까운 북쪽 항구에 들어갔겠죠. 뭐하러 삼척까지 또 그렇소 말입니다. 그 울릉도까지 돌아서 유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의문투성인데 그 문재인 정부가 이 정경두 국방부에서 발표한 거는 아마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단 한마디도 이렇게 신뢰가 가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자, 그날 보면 뭐 국정원, 해군, 해경이 경쟁적으로 청와대에 이 삼척 항구에 이 배가 도착했다 이랬고,
자, 해경이 묻고 뭐 묻고 할 때마다 다르게 며칠 표류했는가 하는 걸 다르게 나왔다는 거는 결국 표류했다라는 말도 표류를 했다 해야 그야말로 군이 이제 삼척 인근 해안에서 발견했다는 말이 맞아 떨어지니까 표류를 했다라는 거고, 또 동력이 없이 마치 떠돌다가 발견된 것처럼 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 통통통통 하면서 이 삼척 방파제로 들어오는 모습까지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북한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저 배를 그냥 곧바로 동해 해안선 따라서 밤에 이렇게 내려서 그래서 삼척 쭉 좀 가봐라, 항구들을 거치면서 그래야 경계태세나 이런 것들이 좀 체크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참 별 생각이 다 들죠. 예, 또 더 하나 이상한 거는 22일 토요일 날 오전에 네. NLL 50km 남방으로 독도 쪽으로 네. 북한의 어선이 하나 벌써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초계기가 발견하고 연락을 해서 해경 경비함이 이렇게 갖고 해군도 이제 가고 있고, 근데 그게 잡히고 나니까 북한 해군이 그거는 조난당한 배다, 좀 도와주라 그러는데 가서 도와주겠다 하고 이제 이거 뭡니까? 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빨리 가는 보트. 네. 그걸 내려가지고 리포트. 네, 리포트를 내려와서 이제 접근을 하려는데 저쪽에서 도와줄 거 없다, 우리 돌아간다고 또 무사히 그냥 동력 가동해서 위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따라가서 이제 올라가는 거만 보다가 그냥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7명이 타고 있었다는데, 그런데 우리 초계기에 적발이 되어서 왔으면 일단은 그거를 갖다가 다 이 압류해서 항구로 끌고 와서 그 7명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묻고, 배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표류했다라든지 뭐 이런 걸 확인을 다 한 다음에 7명에 대해서도 물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간첩인지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려보내든지 안 그러면 휴전 판문점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키고 나니까 북한이 그거 우리 표류하고 있다. 근데 표류하는 사람이 뭘 또 자기 동력으로 올라갑니까? 그러면 앞으로 간첩선이 내려오다가 한국에 잡히면 해군이나 해경에 그 우리 배가 하나 표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올라간다고, 도와줄 거 없다, 우리끼리 간다고 가고 좀 이야기 좀 하자 이러면 이거 싫다고 하면 그렇게 보내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게 다 만드는 거거든요. 예. 이제 북한이 이제 비대칭 수단이라 하는 게 핵이 있고, 요건 좀 별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0만의 특수부대, 그리고 이제 장사정포. 뭐 이게 세 가지 이제 예. 군사적인 비대칭 예. 수단, 우리한테 가장 위협이 되는 예. 수단인데, 이런 북한이 이제 인원이 내려오고 뭐 하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한국군이 오랫동안 감시전을 건설을 해서 뭐 안개 낀 날 한 명이 살짝 넘어온다는 건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몇 명이 많이 온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가끔 과거에 목선도 좀 이렇게 떠내려와서 못 잡은 경우가 옹왕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계속 보완해서 상당한 수준의 지금 감시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으로는 여러분들 이 대규모 그 무장 공격 못 넘어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 보고 있고 무인기도 보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인기 못 띄우죠. 정찰 감시 공중 정찰을 못 하죠. 못하고. GP들 없애가죠. 그 다음에 침투하는 사람이 제일 지상에서 장애물이 뭐냐면 장애가 지상 장애물이거든요. 장애물 지뢰니 문이 다 지뢰니 켤레모 이런 거 아무도 안 보는데 이제 걸어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럼 북한이 20만인데 한국군의 저렇게 전력 증강 속도나 데이비테이스를 볼 때 정상적인 정부라면 도저히 20만이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땅굴 같은 경우는 뭐 밖에서 뭐 후반까지 그 다 거짓말이고요. 예, 우리가 하여튼 전선 지역 일대 바로 DMZ 철책 인근 정도에서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아요. 흑버럭 처리나 다 보면. 또 예상 출구에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감시 시스템이 있으니까 통굴 속에 오글오글 침투 중에 한 놈이라도 나와서 발견이 되면 그건 떼죽음 당한 거니까. 북한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땅굴 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으니까 판 겁니다. 파악했죠. 자, 해상은 어떻게 됐느냐. 70대 말까지 우리가 해상으로 침투를 하면 예. 이제 여기 공작 자모선이라고 그러는데, 공작 모선이 좀 큰 배가 공작 자선, 뭐 보트라든지 똑똑한 반잠수정 뭐. 반잠수정은 나중이고요. 예, 나중에 예, 어선같이 수상함이 이렇게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60m, 70m 간첩선 침투 많았죠. 사건 추자도 뭐 하다가
한국군이 해상이 감시할 수 있는 해군 끌을 좀 멀리 보는 걸 해상 감시 레이더라고 그러고 육군이 그 바다에 육지에 설치하는 걸 해안 감시 레이더라고 예. 그래요. 면밀하게 갖춰 놓으니까 이제 배로 못 오는 겁니다. 공작 자선. 예. 그래서 80년 중반 이후 잠수함 침투로 그걸 예. 바꿨어요. 그 강릉 잠수함 사건도 예. 그때 생긴. 그다음에 공중은 우리가 모든 걸 다 보고 있으니까 공중 침투는 한국 지금 영공에 북한 능력으로서 불가능해요. 뭐 이 정도 하시고 그러면 남은 게 잠수함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잠 작전을 이제 높이고 나면 북한의 특수대가 많다고 한들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상륙할 수 있는 건 전시에 별로 없다. 예. 그럼 우리가 후방에 안정을 기하고 한미연합으로 북한 핵을 억제하고 장사정포는 정밀 유도무기 제2단 이런 걸로 파괴해서 우리가 그다음 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쟁을 일으키면. 그런데 이제 9.19 군사합의에 이러한 모든 것을 못하도록 북한이 요구를 했고 문재인이가 그걸 그대로 다 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뭐 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 이제 부가적인 것은 경계작전이 됐든 또는 뭐 공격작전이 됐든 방어작전이 됐든 작전의 처음은 뭡니까? 감시입니다. 적을 발견을 해야 작전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계작전도 감시에 시작된 거거든요. 감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전시 같으면 전선이 막 섞여서 막 그리고 이 감시 수단도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운용하지만 평시에는 어떤 훈련도 해야 되고 부대 관리도 해야 되고 장비 유지도 해야 되니까 아주 소량의 감시 장비만 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효용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디를 감시하느냐? 해상 같으면 NLL, 시장 같으면 MDL이 군사분계, 경계선을 감시합니다. 그때 넘어올 때 발견하는 거예요. 만약 이때 발견을 못하면 뒤로 섞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북한이 어려워지겠죠. 군함, 난 북한 군함이라고 빨간 페이지에 북한 군함에 써놓고 북한 군복을 입고 오면 누구나 알겠지만 지금처럼 간첩선처럼 어선으로 의장을 하면 이때 발견을 못하면 섞인 거 못 찾습니다. 마찬가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민간인 복장을 해서 등산복을 입고 서울 시내로 섞이면 머리에 간첩이라 써놨습니까? 그래서 전선 감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선 감시가 안 되면 후방에서 적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막상 주민신고에서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부터 이 작전을 할 때는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또 언론에 관심을 가져서 뭐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많아서 작전 수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없고 한 이 안전한 여기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이번 정부는. 자, 이거 엄청난 사건이 앞으로 내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문제가 9.19 군사합의의 작전을 5단계로 해놓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전에는 이 복잡한 작전 그것 때문에 연평해전 때 6월 29일 날 곧 다가옵니다만은 영화 연평해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게 뭐 마지막에 또 부상당했다가 박동혁 병장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뭐 많은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잘못 만들어진 소위 교전 수칙을 작전 수칙을 장병들이 피의 대가로 우리가 단순화시켰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북한은 뭐 지키지도 않는데 우리는 정말 유엔의 헌장을 충실히 지켜서 무슨 경고 방송하고 야, 그 넘어오지 마세요. 당신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얘가 말을 안 들으면 위에 공포로 이제 경고 사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듣고 하면 쏜다는데 이제는 뭐냐면 두 번 돌아가세요. 아유 좀 도발하지 마세요. 두 번째 경고 사격하고 3단계 군사적 조치를 하다는데 군사적 조치를 넣어버렸어요. 뭐가 군사적 조치인지 물어줘도 대답한 사람이 없고 다 짐작합니다. 북한을 온전히 돌려버려라. 틀 것 하나라도 흠집이 생기면 너 함정이나 뭐나 문책을 하겠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은 야 그래도 군인이 해야죠. 물론 해야죠. 그건 우리가 바라는 바고 우리가 그렇게 지향을 군인 정신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실상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누가 쏘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완전히 손발을 묶어놨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이 많아도 우리 스스로 눈을 찔러버리고 우리 손발을 묶어버리면 내가 세계 챔피언이라고 해도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우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눈을 찔러서 봉사로 만들고 팔다리를 묶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적성 합의입니다. 이거는 반역자가 되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이런 합의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설사 몰라서 그때는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양심껏 이게 문제가 이렇게 누적이 돼서 아이고 큰일 나겠다 하면 이제쯤이면 이걸 수정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 아닙니까? 이거 하라고 대통령 뽑았는데 국민 보이는 못하는 망정 우리의 그 생명줄을 목을 조르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 빨리 좀 이 각성을 해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여론의 힘을 일으켜서 문재인의 이적 안보 정책을 스탑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면 지금 군 안에서 끙끙 앓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군이 경계에 실패했다라는 약점을 갖다가 정권이 잡고 군을 겁을 잔뜩 준 뒤에 지금 판문점에서 뭔가 모종의 트럼프도 오고 진행될 수 있는 찰나에 이 부분이 이렇게 신경이 쓰이도록 되면 안 되니까 덮어라. 덮으려면 이제 표류하는 어선을 발견했다가 돌리보내고 기순한 사람 남겼다.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진을 찍고 처음에 가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런 내용을 주변에 이야기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것도 그냥 덮여서 갔을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제 지금에서 군이 17일 날 발표한 내용에 보면 16일 날 15일 날 곧바로 벙커 회의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합참의 간부들이 모여서 했다. 그 합참의 간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하실 건데 그 벙커에서 회의를 할 정도면 청와대가 국정상황실이 뭐 또 안보실이 가이드라인을 내라서 군에서 지금 자신들이 17일 날 발표한 내용을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승인을 해야 발표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하는지 감시하러 군 출신 중에 청와대에 파견됐던 안보실의 행정관이 와서 발표 내용을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언론까지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돌아간 스토리가 청와대가 있는 그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지시를 하고 그래서 군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허위 발표를 했다가 문제가 커지니까 경계 미스만을 갖고 이제 군에다가 책임을 다 전가하려고 하고 군이 또 그 잘못 발표한 것까지 지금 다 덮어 써야 된다.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상식적인 생각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국까지 들어온 경우는 없었는데 표류하다가 북한 어선을 발견해서 뭐 한 거는 뭐 비일비재한 사건이죠. 그러면 이 정도 사건은 특히 이제 이게 북한의 비무장 민간인이면 해경관할입니다. 우리가 먼저 발견했더라도 해경에 인계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북한 군인이 넘어왔다. 그러면 이제 해경이 먼저 발견했다더라도 우리 군에 인계를 하죠. 그거는 이제 뭐 관할을 그렇게 돼 있고 발견은 뭐 발견할 당시에 민간인인지 군인지 식별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런 시스템인데 만일 이제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민간이니까 해경 관할이 됐을 겁니다. 해경이 지역 언론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경계작전 태세가 어떻게 됐는지 보통 그런 게 없이 공해상에서 발견했으면 단신으로 보도됩니다. 보도되는 거고 끝나는 거고 항구에 들어서면 이제 그런 경계작전 책임이 그거 되니까 아마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리고 삼척항에 했는데 군이 항구에 들어올 때까지 그걸 했다. 뭐 요거는 경계작전 전반적인 그 경계작전 부대의 어떤 나태함 때문에 실수로 된 것인지 기본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감시 장비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공백이 발생했는지는 현장 조사로 확인해서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걱정 안 끼치도록 소상히 보고하고 국회 국방위도 보고하겠다. 이게 처리의 원리죠. 그런데 15, 16 그거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15, 16 그래서 제가 듣고 완전히 확인을 못했는데 대통령께서 북유럽 순방을 16일 날 들어오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올 17일 날은 이 문제 국방부 발표 피지해놓고 이제 연차를 가셨다고 그러던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동선을 추적해 보면 15일 사건이 나고 아마도 이제 이거는 뭐 다 해경이 청와대까지 보고되었으니까 아마 수기를 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거는 뭐 합리적 의심을 저는 북한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했다고 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고 16일쯤에서 이건 누가 덮어쓸 거냐. 원래 발견한 해경관할에서 해경이 발표하고 덮어쓸 거냐. 라고 했다가 해경에서 조치를 좀 하는 거 봐서 해경이 못 믿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정무적 판단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경 저기 좀 자기 살려고 이 친구들이 우리를 안 위해서 따라줬을 그 총대를 안 매겠다는 싶었는데 아주 뭐 그 총대를 매는 데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게쯤 하는 게 정경두란 자가 국방부 장관 하고 있으니까 뭐 정 장관 좀 어떻게 총대를 맬래요? 제가 뭐 대통령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면 국민들이 5천만이 전부 다 위험에 빠져도 저는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리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군이 맡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17일 그리고 16일 날 제 오후에 오셔서 대통령한테 문재인한테 그동안 국정이 돌아가는 걸 종합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한테 성명을 받았겠죠. 그리고 뭐 17일에 국방부서 발표해서 국방부 장관이 잘하겠다니까 언론 이렇게 톤다운 시키고 알아서 책임지라고 그래 하면서 이제 본인은 기분 좋게 김정숙 여사와 함께 휴가를 가신 거죠. 그 사건은 이렇게 된 겁니다. 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된 건 아니고 본 건 아니니까. 국정조사를 하면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기를 갈 것 같아요. 정황적으로 볼 때. 그럴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는 23사단이 이제 전체 해군 해경까지 총괄하는 방이 이제 사령부 역할을 하는 지역 사령부인데 거기에는 연락을 안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기 많은 사단들을 통폐합을 하면서 이 24단, 3사단도 통폐합 대상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 뭐 다들 그냥 업무가 이제 인수인계되고 이렇게 그렇죠. 앞으로 통폐합 되니까 다들 정신이 좀 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군생활 경험에서 물론 직전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북한이 적이 아니다 하는 걸 강력하게 시키면 경계는 뭐냐면 제가 제일 애먹는 게 그겁니다. 전방 저도 3사단 최전방 사단을 했는데 우리가 감시 장비가 발달을 하고 딱 보니까 북한이 거의 지상 침투를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경계를 안 써서 뚫리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서너 달에 한 번씩 북한이 와서 침투도 하고 그러면 말 안 해도 병사들 열심히 지켜. 그런데 이게 안 지키니까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다는 그 대적관 이런 교육을 시키거든요. 여러분 저희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남성분들 중에서 뭐 해안 경계나 최전방 지오표 경계로의 부대에 계신 분도 많겠지만 경계가 뭐가 제일 힘듭니까? 계속 인내입니다. 그렇죠.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밤사이. 그 다음에 성실성 이런 게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인내와 성실성, 정신적 덕목이 다른 방어나 공격 작전보다 그 어느 것보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관, 적개심 이런 게 없이 경계 작전 자체가 안 돼요. 북한은 아니 적이 아니라니까. 아니 나를 위협할 만한 위협이 사라졌는데 중국이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일본에서 갑자기 뭐 특수대가 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한테 적이 우리 경계를 위태롭게 침범을 할 도발을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왔다 하더라도 적이 아니니까 절대 무력 행사를 하면 안 되고 고의 돌려보내야 돼. 그 틀것 하나라도 잘못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 자기가 곤란을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23사단이 해체 대상이고 안 되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의 통수 철학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임무를 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못 지켜요. 이런 상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면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이제 GP, GOP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또 해안가 동서해안에 철책을 없애고 경계 초소를 없앨 때 했던 말이 요즘 같은 이런 어떤 첨단 장비 시대에 각종 뭐 감시, 이 CCTV나 또 더 나아가서 정찰 관련한 어떤 장비들 또 TOD 같은 열상 감시 장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사람이 지키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하는 소리가 뭐 TOD는 밤새도록 해놓지 못하고 뭐 하루에 일부만 켤 뿐이고 뭐 구식이라서 그래서 끄자마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들어와서 적발을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삼척항이 약간 미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삼척항의 여러 가지 형태의 이 군의 해군
그리고 또 육군에 감시 장비들이 있어서 일부는 사진도 찍혔지 않습니까? 발견을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과연 사람이 아닌 기계한테 저렇게 다 맡겨서 경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문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감시나 작전은 제 수단의 모든 수단의 통합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예. 사람만 가지고도 안 되고 감시 장비로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계 작전 지키는 거죠. 지키는 것이 다시 지키는 것에서 범 넘어서서 규모가 확대된 방어 작전이라고 예. 합니다. 또 확대된 범위에서 이런 거에 이제 기본 수단들이 있어요. 병력도 있고요, 화력, 그 다음에 감시 장비나 장애물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뭐겠습니까? 감시 장비만 봐도 군에서 하는 레이더가 있고, 뭐 TOD도 있을 거고, 해경이 운용하는 또 레이더가 있고요. 또 그게 이제 항만청에서 선박 입출항을 관리하고 교통을 하기 위한 항만 감시 시스템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삼척 경찰서가 치안을 유지해서 CCTV로 또 달아놨을 거예요. 이런 민간 군 경에 있는 모든 감시 수단을 하나로, 우리 요새는 앱들이 잘 돼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공유를 한단 말이죠. 근데 군에서 운영하는 군사 장비는 평시에는 공유하기 좀 어려우면, 이런 그 민간에서 하는 거는 군에서 보고 있다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것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요. 자, 지금부터 상황을 전파하고 모든 민방위 요소들은 모든 경계 요소들은 참여한다. 자, 그런 감시 시스템이 있고, 근데 이 감시 시스템도 뭐에 영향을 받느냐면 기상과 지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감시를 보는데 아무리 좋은 장비가 멀리 봐도 산 뒤에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비행기를 띄워서도 보기도 하고. 여러분, 밤이 이제 감시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보이는데 이 육안 감시를 가까이 보게 하는 1세대 장비가 뭐냐면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건 주간에는 또 만족이 되는데 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2세대 장비가 광학 장비라는 겁니다. 달빛이나 별빛을 이용해서 낮처럼 보는 거예요. 3세대가 뭐냐면 여기에 이것도 제한이 있어요. 깜깜한 무얼강이 있지 않습니까? 달 안 뜨고 그다음 뭐 구름이 끼고, 그래서 전혀 이 광학 장비는 전혀 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빛의 효과를 확대시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 별빛이라도 좀 있어야 되죠. 아는 게 없을 때는 모든 물체는 열이 나지 않습니까? 열이. 그 열을 해서 이용하는 3세대 장비가 열상 장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열상 장비는 말 그대로 안개가 축축이 껴서 내 발산되는 열이 몇 메타 못 가서 내가 볼 수 있는 사람들 끼치지 못하고 20, 30m에서 열이 차단돼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개나. 그 다음에 뭐 큰 파도라든지 해무라든지 이런 데 취약해요.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진보가 지금 진전되고 있는데 아직 무기로서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방부도 설명하는 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해무에서 열상 장비, TOD가 열상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TOD 열상 장비로 볼 수 없는 열의 차단 효과가 있는 기상 조건이면 제한상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항공을 정찰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감시를 메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D로서 열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휘관이? 다른 때는 병력을 절하게 해서 좀 쉬게 하다가 이때는 오늘 안 되겠다. 오늘은 오늘 뭐 다른 훈련도 하지 말고 점심 먹고부터 다 자. 낮에는 보이니까요. 그리고 밤에 그쪽에 병력을 많이 투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병력, 장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좀 찜찜하면 그 위에 조명탄을 오늘 훈련 겸해서 박혁고 부대는 훈련 나가지 말고 나가 있는 병사들과 함께 우리 조명 지원하에 감시하는 훈련 좀 하자. 그때 훈련을 겸해서 작전을 또 합니다. 조명을 띄워서. 이런 다양한 요소를 결합을 해야 경계 작전의 완전성이 제고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비들 하시니까 사람은 필요 없다. 또 그러다가 인원 감축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또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 국방부의 설명은 이런 걸 있는 그대로 방금 제가 설명한 걸 좀 더 현장에 놓고 장비 같은 걸 놓고 보안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잃고 제한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 한계를 메우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이건 예산을 넘어서서 국민이 좀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군이 하기 때문에 이건 해경과 협조해서 해경이 좀 메우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무슨 저도 뭐 국방부에서 합참에서 근무할 때 우리도 뭐 이런 저런 작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뭐 천안함도 있었고 연평도도 있어서 비난도 받아오고 다 해봤습니다만은 적어도요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국민들은 뭐 군에서 옛날 은폐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은폐라는 게 원래는 이렇습니다.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럼 우리도 예하부대를 보고받아야 언론에서는 뭐 답도를 하고 빨리 안 보낸다 그러고 뭐 청와대부터 하여튼 뭐 국회부터 하여튼 뭐 벌떼같이 덤벼요. 그럼 제1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하부대에서 언론은 로 데이터를 그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해놓고 2시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거는 제일 말단에 있는 병사가 보고한 거를 그냥 사단장을 거쳐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2시는.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한가? 그 병사의 시계가 찾는지 이해가 시계가 정확한지 또 혹시 중간에 있는 하급 간부가 문책이 들이어서 왜곡시킬 수도 있잖아요. 또 그것도 알아봐야 돼. 확인해 보면 한 2, 3일 이게 조정 기간이 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언론들이 옛날에 보면 좀 이 못된 버릇이 특히 천안함 같은 게 10시, 9시 50분에 40분에 보고했는데 이 시계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5분 한 거를 5분을 그러니까 그걸 은폐를 해서 무슨 이득을 얻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햇빛 소득까지 있었는데 국방부 합참에서는 절대 제가 봐서는 정상적인 경우에 사건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냐하면 국방부 정책차장하고 완스타 그다음에 소장 때 정책국장하고 할 때는 대변인실을 제가 업무 통제를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잘 알아요. 사실을 괜히 숨겼다가는 한 번 맞을 걸 아주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된다. 그래서 숨길 수도 없어요. 특히 후방직에 삼척 이런 데 난 건 있잖아요. 주민들이 요새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다 올려버리는데 다 카메라 가지고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시 장비 이런 데다가 국회 국방위 이런 데서 조사를 놓으면 딱 털면 레이더 타고 다 나옵니다. 지금 아예 군부대 못 들어가게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거짓말하기 불가능해요. 그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란 것이 해경에서 15일 보고를 하고 지방 나온 거 그 사실을 왜곡을 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후황무치하고 끝까지 버텨도 국민이 잘 잊어버리고 그냥 뭐 이념에 의해서 그냥 문하면 뭐 그냥 무조건 흔들으니까 국민 우습게 보고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말 하면 국방부 합참에 있는 사람들 서서할지 모르겠는데 정경두나 그다음에 합참의장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당신이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과 소위 소통을 하고 알려주고 비난을 받으면서 다시 이것을 여론을 돌리고 안 해봤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경험도 없고 오로지 자리 욕심만 있어서 어떻게든 문재인이한테 어떻게든 좀 뭐 아부에서 자리나 지키려고 그러고 이런 정신 상태니까. 아니 이게 해경이 다 해서 다 퍼져 있는 것을 그것이 거짓말 한다고 그거 되겠소? 그러니까 참나 이 보니까 그런데도 국민이 무덤덤해지면 이 자들은 못할 게 없을 겁니다. 못할 게 없겠죠.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